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미북 정상회담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정상회담을 앞둔 이 미국과 북한 비밀리에 대화를 시작했다. CNN 보도가 이어지고 또 블룸버그 통신도 미국 당국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핵무기 폐기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 이런 것을 재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 진척이 잘 되고 있는 듯한 긍정적인 신호의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북핵 해법이 일괄 타결 방식이라고 해도 그 조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 조율을 해놔야지 대통령 수준에서 그것을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 접촉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러한 사전 접촉에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 조건이라든가 보상 방식이 논의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현재 북한이 삼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다르고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다르고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다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야 사실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북한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몸값을 갖다 계속 이렇게 높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 포기에 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보상 후 비핵화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의 강경파하고는 충돌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말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타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협상이 모두 실패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반복됐는데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과거에 실패한 원인이 북한에게 먼저 보상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고, 미국이 만약에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단계적인 보상, 그 정도까지는 미국이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야기했다는 체제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지면 비핵화하겠다는 말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대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북한 입장에선 경제적인 지원을 우선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체제 안정과 함께 체제 보장과 함께 경제적인 보상 두 가지를 다 원하고 있는 게 확실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하기 전에 모든 걸 다 받아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보장이라는 건 수교 부분인 거고 경제 보상이라는 것은 제재 해제 플러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핵화 의지를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속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협상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오늘 또 조간 신문들을 보니까요. 우리 정부가 중재안으로 2020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보겠다 이런 안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금 속셈이란 것은 이러한 단계적 접근,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받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도 지나고 한 5년에서 10년 이렇게 길게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비핵화를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지 타결 가능성도 높고 비핵화의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딱 데드라인으로 정해놓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그런 방식을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 있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비핵화를 하기 싫어할 테니까. 그리고 시간을 끌으면 끌을수록 북한에게 유리해지니까. 김정은은 계속해서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2020년에 선거를 통해서 재선이 돼야지 그 이유가 보장되는 거기 때문에 2020년 이후로 한다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다음 대통령과 또 새로운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뭐 미 국무부 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CIA, 북한의 정찰총국
어떻게 보면 정보 라인 쪽에서 이 대화 채널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보당국과 북한 측하고의 접촉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미국의 DNI 국장이죠. 정보수장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평창 기간 중에 맹경일 통일전선 부부장이 와 있었고 앤드류 킴 그 CIA 한국팀장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평창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제3국이나 다른 장소에서 접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떠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 중요한 파트는 CIA 선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안까지 조정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 외무성과 미국 국무부 쪽에서 나와서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가 국무부 장관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합의가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폼페이오가 CIA 국장을 하다 이제 국무부 장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 라인이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김영철 라인이 될지 아니면 뭐 장길성 라인일 수도 있다. 정찰총국장이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김영철이든 장길성이든 정찰총국이든 아니면은 통일전선부든 미국 CIA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비핵화의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주변국 협조 부분은 결국에는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신임 국무부 장관 간의 논의가 될 것이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거기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존 볼튼 신임 국가안보보좌관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을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초점은요. 정상회담 장소가 과연 어디가 될 것이냐. CNN 이 보도에 따르면은 평양에서 하자. 김정은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이나 판문점은 조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는데 어떤 곳에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북한으로서는 평양에서 하고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이 결국에 굴복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왔다.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함인데 아련해려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비핵화 이야기는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련하러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간다면 자기가 얻을 정치적 선물이 충분히 갖춰져야 가는 거죠. 완전한 비핵화라든가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행기에 태워서 돌려보낸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평양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3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하면 한반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에서 약간 배제돼 있는 느낌인데 빨리 다시 접촉을 해서 한반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 스웨덴, 몽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몽골은 전혀 안에 없었던 일인데 최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부터 몽골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중재 의사를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몽골이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미중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장소인 것이고 그렇겠네요. 스웨덴은 뭐 서로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면은 북측의 동선이 가장 짧은 몽고 정도가 이렇게 타협안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각에서는요. 김정은이 계속해서 평양이나 이 판문점을 고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다 보면은 회담이 혹시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소 때문에 연기가 가능할까요? 장소보다도 장소와 직결된 어떤 콘텐츠 부분이죠. 그렇죠. 의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서 제가 삼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북한은 몸값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하고의 관계도 개선하고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보장이 있어지면 미국에 대해서 비핵화의 조건을 더 높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타협이 안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그러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국제 공조를 철저히 가져가면서 대화를 연계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정상회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임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번 주인가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죠. 예. 오늘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대북 강경파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어떤 북한에 대한 뭐 정책의 변화가 미세하게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은 완전한 비핵화 그 부분을 지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왔고, 북한에 대해서 보상을 먼저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해왔기 때문에 앞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렇게 비핵화 문제라든가 미북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했던 얘기와 볼튼 하는 얘기하고는 정말 180도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예, 정면으로 충돌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접촉이라든가 대화 내용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와 북한 이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지금 잘 진행을 돼야 될 텐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 패널들과도 얘기를 했지만 존스 홉킨스 대 한미 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정부에서 이제 예산 매년 한 20억 원 정도 주던 거를 못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되고 예산이 지금 끊긴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국 외교가에서는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한국의 그런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외 정책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는 CSIS의 빅터 차나 마이클 그린, 또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보는 그 맨스필드 재단의 자누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친구고 서로 상당히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척만 지지하고 우리 입장을 갖다 대변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미국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에 공공외교를 투자함에 있어서 농사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콩, 팥, 감자 다 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콩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콩을 지원하는 건 모르지만 팥이나 감자까지 이걸 갖다가 농사를 못 짓게 하면은 이건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자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북 문제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이번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6명의 고위공직자를 블랙리스트란 이유로 감옥에 보냈다. 블랙리스트란 정치적 이유를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미연구소가 블랙리스트가 됐다, 이런 의미로 한 발언이겠죠, 이 부분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미 공공외교는 더욱더 주의하고 그런 마음을 없는 게 결국에 공공외교인데 이미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빨리 재정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